은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 준호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준호도 지연을 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은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눈빛은 분명 평범한 처남과 형부 사이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위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절이 끝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은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닭들이 꽃기호 울어대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10여 년째 변함이 없었습니다. 36살 은영은 시골에서 농사와 가사를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였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 살림 잘하는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은영이 부드럽게 준호를 깨우자 그는 으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39살 준호는 전직 부사관 출신답게 딱딱한 어깨와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영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지곤 했죠. 고마워.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준호가 은영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자 은영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고 은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반찬을 더 챙겨주곤 했죠. 택배 일 마치고 논에 나가야겠어. 요즘 벼가 한창 클 때라서 물 관리를 잘해야 해. 준호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도 싸드릴까요? 아니야, 마을회관에서 사 먹을게. 준호는 새벽부터 택배 일을 하고 오후에는 농사일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은영도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더욱 살림에 정성을 다했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준호가 택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은영은 대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하얀 경차가 마을길을 따라 멀어져 가자 은영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하루 살림을 시작했죠.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일상이 단조로웠지만 은영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은영은 친정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죠. 산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산소 앞에서 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은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매년 제사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제사상을 차릴 수 있었죠. 이번 제사에는 지연이도 온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겠네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은영보다 2살 어린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격이 좀 급하고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슈퍼에 가서 제사 준비물을 샀습니다.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죠. 은영아, 또 제사 준비하러 왔네? 네, 이번에는 동생도 와요. 아, 지연이? 오랜만이겠다. 재혼은 어떻게 됐나? 잘 안 됐나 봐요. 연락도 뜸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족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정겨운 인간관계가 은영이 시골살이를 좋아하는 이유였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특히 지연에 관한 이야기는 은영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흙먼지를 묻힌 채 돌아온 그를 보며 은영은 수건을 건네주었죠. 오늘 힘들었죠? 별로 안 힘들어. 우리 농사도 잘 되고 있고 택배 일도 꾸준하니까 뭐. 준호의 성실함은 은영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에 지연이가 온다고 연락 왔어요. 준호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은영을 바라봤죠. 지연이? 몇 년 만이야? 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재혼 실패하고 나서 연락도 잘 안 됐거든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걱정이었죠. 지연은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고, 재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지연 특유의 성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오히려 독이 된 경우였죠. 그래, 가족인데 와야지. 제사상 준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준호의 말에 은영이 고마워했습니다. 준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은영을 배려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서 은영은 늘 든든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은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죠. 달라졌다니?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은영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본 지연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예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은영은 내일 제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적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골 밤의 고요함이 흘러들어왔어요. 귀뚜라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어우러진 자연의 합창이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날 동생 지연에 대한 걱정이었죠. 과연 지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은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은영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오늘 지연이 온다니까 괜히 떨리네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2년 만에 보는 동생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거든요. 오전 10시쯤 택시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지연을 보는 순간 은영은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거든요. 화장도 진했고 머리도 웨이브를 넣어 세련되게 스타일링했죠. 언니, 지연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껴안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는 향수 같은 걸 쓰지 않던 동생이었는데 말이죠. 지연아, 많이 달라졌네? 은영이 말하자 지연이 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여전하네. 시골 생활이 잘 맞나 봐. 그 말 속에는 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언니는 여전히 촌스럽네 하는 느낌이었죠. 은영은 순간 기분이 이상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게 없네. 그런데 형부는 어디 계세요? 택배 일 나갔어. 곧 올 거야. 형부도 여전히 성실하시겠네. 부럽다, 정말. 지연의 말 속에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오랜만이네. 준호가 인사하자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데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지연이 준호의 손을 좀 더 오래 잡고 있었거든요. 형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지연이 준호의 팔뚝을 살짝 치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그 장면이 이상했어요. 예전 지연은 형부 앞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이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고
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말이죠. 제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제상 앞에 모였습니다. 은영이 향을 피우고 준호가 술을 따랐어요. 절을 하는 순간 은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 준호를 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준호도 지연을 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은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눈빛은 분명 평범한 처남과 형부 사이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위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절이 끝나고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아까 그 시선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도 지연의 행동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형부, 이거 드세요. 하며 직접 음식을 챙겨주더니 언니 요리 솜씨가 늘었네요. 형부가 부러워요.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마치 준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이 말을 걸면 유난히 의식하는 것 같았고 시선도 자꾸 지연 쪽으로 향했어요. 특히 지연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마다 준호의 시선이 따라가는 게 은영 눈에 다 보였습니다. 언니, 화장실 좀 쓸게요.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지연의 뒷모습을 준호가 빤히 쳐다보는 게 은영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선은 확실히 남자가 여자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립스틱을 다시 발라서 더욱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호 바로 옆자리에 앉더니 형부,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니야, 괜찮아.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준호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죠. 저녁이 되자 은영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지? 네, 그러고 싶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은영이 지연을 위해 예전 방을 정리해 주는 동안 거실에서는 준호와 지연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영이 이불을 털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준호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은영이 거실로 나가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준호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은영이 물어보자 준호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가 농사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설명이 왠지 어색했어요. 단순히 농사 사진을 보고 그렇게 친밀하게 웃을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 때 은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낀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제사상 앞에서 본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호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시선 말이죠. 그건 분명 형부와 처제 사이의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위험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동생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그 묘한 시선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지연이 나타났어요. 언니, 안 주무셨어요? 지연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는데 예전에 입던 면 잠옷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어.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오랜만에 집이라 그런가 봐요. 준호가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자 지연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형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준호의 대답이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어색함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도 지연은 계속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오늘도 힘든 하루 되겠네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언니가 든든한 남편 두셔서 정말 좋겠어요. 지연의 말에 은영이 고개를 들었지만 지연은 준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일을 나간 후 두 자매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지연은 하이힐을 신고 나와서 불편해했지만 운동화로 바꾸겠다는 은영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이게 더 좋아요. 마을 슈퍼 앞에서 사장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지연아, 많이 예뻐졌네. 재혼은 어떻게 됐나? 아주머니의 질문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직 잘 안 됐어요. 그래, 뭐 급할 것 없지. 슈퍼에서 나온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게 시골이야. 관심이 많아서 그래. 도시에서는 아무도 내 사생활에 관심 없는데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오후에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은영이 물어보자 오늘은 물량이 적어서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왠지 어색했어요.
준호가 씻고 나와서 거실에 앉자 지연이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형부, 오늘 힘드셨죠?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형부는 정말 성실하세요. 부럽다, 진짜. 지연이 말하자 준호가 웃었어요. 뭐가 부러워? 이렇게 한 곳에서 꾸준히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저것 해봐도 다 실패만 하고,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은영이 거실로 나가보니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준호는 그런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준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농사일은 언제 하세요? 오후에 택배일 마치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별로 안 힘들어. 준호와 지연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게 은영은 불편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지연이 도와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형부 정말 좋은 분이네요. 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남편인데. 저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말이야? 은영이 지연을 바라보자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부러워서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영은 준호와 대화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어때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기는 해. 적극적이라니? 말도 많이 걸고, 관심도 많이 보이고. 준호의 말에 은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준호도 지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의 택배차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화장실에 있었고,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거든요. 은영이 궁금해서 차를 들여다보니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비밀 지켜주세요. 은영의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뭘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비밀을 지켜달라는 건가요? 은영은 손이 떨렸지만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준호는 메시지를 보더니 당황한 듯 재빨리 삭제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은 확신했어요. 분명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준호와 지연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친정집에 자주 와서 은영의 부엌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혼자 하기 힘드시죠?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오는 날이면 준호도 일찍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은영은 그들의 시선이 점점 길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특히 지연이 준호 앞에서 유난히 웃음을 많이 보이는 것도 신경 쓰였죠. 은영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마 내 동생과 남편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거의 매일 친정집에 나타났어요. 언니 도와드릴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끼어들었죠. 은영은 동생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있을 때만 유난히 부지런해지는 지연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마을에서 큰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웃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영은 나물과 전을 준비해서 가져갔고 준호도 일찍 택배 일을 마치고 참석했습니다. 지연도 당연히 따라왔죠. 잔치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영은 부엌에서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잠시 밖으로 나와 보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준호와 지연이 유난히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준호의 팔을 살짝 치며 웃고 준호도 그런 지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은영 눈에는 달랐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들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특히 지연이 준호를 보는 눈빛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은영아, 지연이랑 준호가 참 친하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남댁이니까 친해야죠. 은영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연은 은영 옆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준호 쪽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웃으면 지연도 따라 웃고 준호가 술잔을 들면 지연도
무의식적으로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 후 사람들이 뒷정리를 할 때였어요. 은영이 설거지를 하느라 부엌에 있는데 잠시 나와 보니 준호와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봐도 집 앞을 봐도 없었어요. 이상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잔칫집 뒷마당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준호와 지연이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도 평소보다 가까웠고 지연이 준호의 팔에 손을 올린 채 뭔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여 지연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요. 은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저렇게 둘만 있는 건가요? 다가가려다가 망설였지만 그때 지연이 준호를 붙잡고 뭔가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연이 계속 매달리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뒷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깜짝 놀라며 급히 거리를 벌렸어요. 아, 은영아. 준호가 당황한 듯 말했고,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은영의 추궁에 지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에요. 개인적인 고민? 네,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형부께 조언을 구했어요. 은영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떤 고민인데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준호한테만 말해?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언니한테는 말하기 좀 그런 일이라서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을 우리 남편한테는 말해? 은영의 질문에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영아, 별일 아니야.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은영의 화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면 왜 여기서 둘만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서 못할 말이에요? 그때 지연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재혼도 실패하고 갈 곳도 없고 형부가 위로해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해요? 지연의 눈물에 준호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울지 마. 준호가 지연을 달래려 하자 은영의 마음속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 은영의 큰 목소리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영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준호랑 무슨 사이야? 지연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어. 지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눈물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니, 나도 여자예요. 언니가 소홀하면 누군가 채가는 거죠. 그 말은 은영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소홀하다고? 내 남편을 누가 채간다고? 사실이잖아요. 언니는 맨날 집안일만 하고, 형부는 혼자 외로워하고,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자신의 남편을 넘보는 걸 용납할 수는 없었거든요. 너 정말, 은영이 말하려는 순간 준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실제로 잔칫집 사람들이 뒷마당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연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가족 망신을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가자. 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봤습니다. 은영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생과 남편,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로 친정집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은영이 장을 보러 슈퍼에 갔을 때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네 사는 꼴이 말이 아니래. 처제랑 붙어 다닌다던데? 아이고, 그런 일이. 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을 사람들 입에 이미 오르내리고 있었던 거죠. 잔칫날 뒷마당에서 벌어진 일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연이랑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을에 소문났어요. 당신이 지연이랑 자주 만난다고.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처제니까 챙겨준 것뿐이야. 챙겨준다고요? 어떻게 챙겨줬는데요? 은영의 추궁에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별거 아니야. 힘들어 하길래 위로해 준 거고. 위로? 어떤 위로요?
준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네 의심병이 만든 소리야. 내가 언제 지연이랑 뭘 했다고 그래? 오히려 역정을 내는 준호의 모습에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했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왜 화를 내요? 나는 그냥 궁금하면 뭐든 물어봐도 되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우는 놈으로 보여? 준호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럼 뭔 뜻이야? 내가 처제랑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준호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 살기 싫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영은 멍하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가네요? 은영이 물어봤지만 일이 많아서 라고만 대답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점심때쯤 은영은 우연히 마을 입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준호의 택배차가 마을 외곽길에 멈춰 있었는데 그 옆에 지연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연이 준호에게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고, 준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 준호의 팔을 잡자 준호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 준호에게 살짝 몸을 기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준호도 지연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 준호가 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지연도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고요. 은영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늦었네요. 택배가 많아서. 준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점심때 어디 계셨어요? 점심? 마을회관에서 먹었어. 왜? 준호의 대답에 은영은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지연이랑 만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 지연이 연락 왔어요? 아니, 왜?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은영은 준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켜보니 지연이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만날 수 있죠?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올라가서 보니 삭제된 메시지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복구 기능으로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리 비밀이에요. 언니한테 들키면 안 돼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은영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영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준호와 지연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바로 따져 물을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그날 밤 은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자신의 동생과 말이죠. 밤늦게 준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은영이 살짝 확인해 보니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잠들었나요? 준호는 자는 척했지만 얼마 후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자신 몰래 깊은 밤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준호가 지연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다더라. 저녁에 둘이 나란히 산책하던데 은영이는 모르나 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자신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준호와 지연을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말이죠.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서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영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어요. 은영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와 지연의 관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한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먼저 은영은 준호의 택배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았어요. 준호가 일을 나간 사이 차 안 좌석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차에 타거나 둘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다음으로는 지연이 머물고 있는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지연이 가끔 친정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를 노린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초소형 카메라를 책장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배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지연이 다시 친정집에 나타났어요. 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은영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지연과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두 사람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반찬을 준호에게 건네줄 때 손이 살짝 닿는다거나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길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형부, 요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지연이 말을 걸자 준호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지연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은영은 일부러 설거지를 오래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은영이 있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침실에서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지연이 나와서 준호와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을 나간 후 은영은 녹음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택배차에서 녹음기를 꺼내 집에서 재생해 봤어요. 처음에는 준호 혼자 일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대 녹음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괜찮아. 나도 막 왔어. 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을 계속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요즘 나한테 자꾸 물어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들키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지 뭐. 형부는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의 질문에 준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글쎄, 복잡해. 저는 형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은영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의 고백과 준호의 애매한 대답을 들으니 현실이 확실해졌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린 조용히 만나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보자. 형부, 저 정말 힘들어요. 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은영은 손이 떨렸지만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이 밀려왔거든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 둘 다 끝났어. 은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친정집에서 하룻밤 더 자고 간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어요. 오히려 반가웠거든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기회였으니까 말이죠. 밤늦게 은영은 지연의 방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영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준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서 헤어졌지만 헤어지기 전에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잠깐 잡는 모습까지 봤어요. 은영은 그 모든 걸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제 영상 증거까지 확보한 거였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까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걸 공개할지 말이죠. 단순히 둘을 추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제사가 기회겠네. 은영이 중얼거렸어요. 친척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면 두 사람이 도망갈 곳이 없을 거였거든요. 은영은 달력을 보며 제사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말이죠. 은영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온순해 보였던 시골 아낙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그동안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사날이 바로 그날이었죠. 제사 전날, 은영은 일부러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제사에 꼭 참석해 주세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증인이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제사 당일 아침, 은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나타나자 은영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평소와 다른 은영의 밝은 모습에 지연이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서. 은영의 대답에 지연은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은영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전에 친척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은영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나? 큰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준호도 일찍 들어와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연과 마주칠 때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은영 눈에 다 보였어요. 형부, 고생 많으세요. 지연이 준호에게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준호가 받으면서 지연의 손을 살짝 터치하는 순간까지 은영이 놓치지 않고 지켜봤죠. 제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제상 앞에 모였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블루투스로 텔레비전과 연결해서 언제든지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제사 의식이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은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모두. 은영이 말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텔레비전과 연결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영아, 뭐 하는 거야? 준호가 물어봤지만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준호와 지연이 마을 입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게 뭐야? 큰아버지가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준호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영아, 이건.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은영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의 대화가 방 안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린 조용히 만나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저 정말 힘들어요. 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준호가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과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은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은영이 냉소를 띠며 웃었어요. 그럼 지금 들은 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저는 조용해. 은영의 큰 목소리에 지연이 움찔했어요. 지금까지 내 앞에서 연기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마을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처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와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큰아버지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야?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이에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거든요. 은영이 휴대폰을 다시 만지자 준호가 급히 말했어요. 그만해, 은영아. 왜요? 부끄러워요? 은영의 목소리에 독이 서려 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은영이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 되는 거야? 마을 아주머니들이 지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언니 남편을 탐낸다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이 칼날처럼 두 사람을 찔렀습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니네 둘의 실체야. 순간 상위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도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정을 건드린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은영의 차가운 선언에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직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어요. 저런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절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정을 건드린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른다. 제사상에서의 폭로 이후 마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준호와 지연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처제를? 은영이 불쌍해서 어떻게 봐. 마을 슈퍼에서도 마을 회관에서도 같은 이야기뿐이었어요. 준호는 택배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가면 집주인들이 문을 대충 열고 바로 닫아버렸어요. 지연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마주치기만 하면 저런 여자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했거든요.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준호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나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겠어. 은영은 설거지를 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도시로 나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마을 사람들 시선이 견딜 수가 없어. 당연하죠.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영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혼하자. 준호의 말에 은영이 냉소를 띠며 웃었어요. 이혼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집과 농지는 모두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몸만 나가세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은영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싫으면 마을에 계속 살면서 손가락질 받으세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마을 슈퍼에 갔다가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비난을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언니 남편을 창피한 줄 알아야지. 지연은 그날 밤 은영에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언니, 저 여기서 나갈게요. 나간다고? 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네. 여기 있으면 계속 고생만 할 텐데.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뭐해? 이미 다 망가졌는데. 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은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용서는 무슨?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언니 남편을 탐내고 가정을 파괴하려 했잖아.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너나 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틀 후, 지연이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택시에 오르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저런 여자,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았으면. 사람들의 말이 지연의 귀에 들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도 짐을 쌌습니다. 은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준호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지만 은영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보기 싫어요. 준호가 택배차에 짐을 싣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은영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결국 정리는 됐네. 은영이 참 대단해. 그렇게 준호와 지연이 모두 떠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영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영 씨 보기보다 무섭네. 조용한 줄 알았는데 속에 독이 있었어. 한 달 후, 은영은 혼자서 부모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르신 몇 분만 참석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며 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올해는 좀 시끄러웠죠? 하지만 이제 편히 주무세요. 제사를 마치고 혼자 앉아있던 은영은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정을 건드린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른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은영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영 씨, 참 조용한 줄 알았는데 뒤끝이 살벌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었네.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겨울이 오고 은영은 혼자서 농사일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은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영이 참 똑똑해. 저렇게 완벽하게 복수하다니.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어느 저녁 은영은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했던 시골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켜낸 거니까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골밤의 고요함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어우러진 자연의 합창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은영은 예전의 순진한 시골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은영을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조용한 복수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차가운 응징을 내리는 여자라는 뜻이었죠. 은영은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 자신의 평화를 해치려 한다면 똑같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사상 위에서 흔들리던 촛불처럼 은영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